육체의 그리움, 그 황량한 에로티시즘의 미학. 이화은 시집 미간. 이화은의 시집 미간을 배달받고 처음 든 느낌은 책의 꽤 그럴싸한 장정에서 비롯했다. 반양장 제본을 감싼 표지의 때깔은 붉은 기운을 우려낼 듯 자두빛 같기도 하고 베어낸 지 좀 지난 사과의 속살빛 같기도 하고 초등학교 때 썼던 산수공책의 갱지빛 같기도 하다. 거기에 캘리그래프로 구성한 삐뚤빼뚤 장막 그물에 감독에만큼 한 먹색, 미간을 정갈하고 맑은 명조의 이화은 시집 미간이 허리께부터 살갑게 여미면서 세로줄로 받치고 있다. 다늠계의 이 난처한 컨셉과 디자인은 빈티지풍을 넘어 앤티풍처럼 비치다가 어느 순간에는 되레 누보르망다운 표정으로 시치미를 떼기도 한다. 책등의 두께가 된다 싶은 생각도 없지 않으나 감명과 개결의 미학은 서본의 깨끗한 향기를 지키기에 손색이 없다. 먼저 펼쳐본 곳은 시집의 표제시이기도 한 미간이다. 이 시가 미간과 미간 사이에 언어 유희를 수단으로 시인의 프로필을 베끼려 한다는 점은 내남없이 알아챌 일이다. 눈썹에서 눈썹까지 한 번도 당도한 적이 없지만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애연자처럼 끝없이 방황하는 모습은 시인의 운명을 예감하는 자의 외로운 고백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이화은이라는 고유명사의 시적 숙명성을 환기한다고 보기에는 의미의 조직이 하나의 완고한 전형을 이룬다. 잃어버린 황금 눈썹 폭이나 가장 뜨거운 시의 심장이 갖는 시적 코드와 흰 이마에서 뜨는 푸른 번개의 함의는 뜻을 획정하는 믿음이 너무 뚜렷하여 한 시적 개성의 환멸과 고뇌와 좌절을 드러내다기보다는 시인의 원론적 개념을 시적 언어를 빌려 원론적으로 다시 규정한다는 인상이 더 짙다. 시인 이화은의 원형질이 더욱 다가서는 에피소드는 물음표가 없는 질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밤중에 전화를 걸어 누구세요? 나더러 누구냐고 묻는다. 그 목소리가 늦은 골목의 깊은 발자국처럼 빗물에 고인 불빛처럼 눅눅히 귓속으로 스며든다. 전생을 오러 걸어온 듯 먼 전생에 묻는 듯 하마터면 내가 대답할 뻔했다. 나도 모르는 내 전생을 말해버릴 뻔했다. 그러나 그 질문에는 물음표가 없었으니 단 한 번 묻고 침묵하는, 어쩌면 자궁 속에 부호를 두고 나온 달이 덜 찬 미숙의 질문이었을까. 그 다음 날도 전화는 오지 않았다. 다시는 누구냐고 묻지 않는다. 유리창에 스며든 상 그림자처럼 나도 그에게 스며들었던 것일까. 그래서 내가 누군지, 누구의 몇 번째 생인지 다 알아버린 것일까. 밤마다 누군가에게 훔치듯 전화를 걸던 슬픈 그 작은 물음표 같은 여자인 줄을. 물음표가 없는 질문 전문. 화자는 밤늦게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그것이 유선전화인지 화자 명의의 휴대전화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는 자기에게 걸려온 전화라는 확신을 한다. 자신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자신에게 누구냐고 묻는 역설적 정황이 시의 모티프를 이룬다. 한밤중에 느닷없는 질문은 스키토 시베리아 무녀의 진원처럼 화자를 어두운 우주 수 넘어 자신도 모르는 전생의 한 지점으로 호출한다. 정신을 수습한 화자는 그 질문이 물음표가 찍혀있지 않음을 깨닫는다.
전자신호를 타고 날아든 목소리가 늦은 골목의 깊은 발자국처럼 빗물에 고인 불빛처럼 비현실적인 공명을 일으키기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일상적 발화로부터 일탈된 수상한 전언의 내용은 타자의 것이지만 의문은 자신이 전부터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문부호는 전화를 받기 전부터 온전히 화자의 것인 셈이다. 화자는 그에게 유리창에 스며든 상 그림자처럼 스며드는 환상을 겪으며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의 몇 번째 생인지 다 알고 있어서 전화기를 놓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화자는 그가 안다고 믿는 것이 틀렸음을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다. 왜냐하면 상 그림자처럼 스며든 그는 자신의 분신과 같으며 자신도 실제로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자는 그 대신 밤마다 누군가에게 훔치듯 전화를 거는 슬픈 그 작은 물음표 같은 여자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는 발신자와 그래서 더는 전화를 받지 않는 수신자의 하염없을 듯한 통신 사이에 그 적막한 교감 사이에 이화은의 운명이 가로놓인다. 책의 첫머리에 얹은 나비는 시와 나비의 교웅 안에서 착상을 얻는다. 화자는 시를 말하면서 나비를 표현하고 나비를 표현하면서 시를 표현한다. 저 가벼운 터치를 시라고 말해도 되나? 저 단순한 반복을 시라고 말해도 되나? 저 현란한 수사를 시라고 말해도 되나? 허공을 들여밟는 위험한 스텝을 꽃에 얽힌 지루한 연문을 한 번쯤, 하루쯤, 한 생쯤 몸을 바꾸고 싶은 저 미친 외출을 시라고 시인이라고 말해도 되나? 나비 전문.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정작 그가 내놓은 의제가 시인가 나비인가 하는 문제다. 일단 나비의 날개짓에서 간추렸을 사명까지의 저 가벼운 터치, 저 단순한 반복, 저 현란한 수사를 살펴보자. 이는 나비가 고개를 하듯이 날개를 치면서 여기저기 옮겨앉는 모습에 직선화 운유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적 표현의 카테고리 안에서 보았을 때 시 쓰기의 한 수단은 될지언정 시를 결정하는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자명하다. 따라서 이 작품이 시를 말하기 위해서 나비를 인용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화자는 나비의 경묘한 비행기에 집중하면서 시에 대한 상념에 사로잡힐 뿐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역시 나비의 날개짓과 생태에서 인양했을 허공을 들여밟는 위험한 스텝과 꽃에 얽힌 지루한 연문, 그리고 한 생쯤 몸을 바꾸고 싶은 저 미친 외출이다. 이러한 진술은 시의 일반론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화은이라는 고유명사의 시적 정체성의 한 부분을 탐문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윤리와 규범에 기랑하며 운명에 대한 모반을 꿈꾼다. 예술 갈래인 시가 지니는 본능인 동시에 이화은이라는 에고의 쓸쓸한 욕망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혼돈과 교란과 일탈의 아슬아슬한 모험은 농도와 경사의 차이는 있을 망정 이 시집의 근간을 이루는 에로티시즘적 사유를 정경해 둔다. 약발과 절명은 그녀의 그것이 소위 현실 원칙과 타협하지 않는 채 날 것으로 드러나면서 에로티시즘의 순일성 또는 전일성에 다가서려 한다. 아무 떨림도 없이 삶은 오리알을 홀딱 벗기며 꽃의 엉덩이 같은 희고 둥근 알몸에 이빨을 박으며 내가 던졌을 죄 하나를 잠깐 이해했을 뿐이다.
약발 전문. 꿀이었을까? 꽃의 더운 내면으로 한순간 제 생을 몰입시켜 나비가 더듬었던 것이 꿀뿐이었을까? 꽃 지는 소리, 낙뢰 한 입 떨어져 눕는 날 나는 귀가 멀었다. 절명 전문. 약발은 삶은 오리 아래 껍질을 벗기고 흰 알의 표면에 앞니를 박는 한 컷의 일상을 담는다. 그런데 이 사소한 에피소드에서 간음이나 화관의 정경이 읽히는 것은 사면 일행에서 신약 요한복음 8장 7절에 예수가 간음한 여자를 두고 대중에게 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는 발인을 연상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간음이나 화관이라는 낱말이 품는 죄의식의 그늘은 감지되지 않는다. 이는 이연에서 보이는 희고 둥근 알몸의 육체성에서 관음증의 어두운 쾌락이 느껴지지 않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꽃의 엉덩이라는 유쾌한 유머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욕망의 어떤 대낮처럼 환한 형식을 비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행위의 알레고리인 이빨을 박는 모습에서 순수 옥탄가의 기쁨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내가 던졌을 죄의 뜻은 분명해진다. 죄를 지은 것은 가늠한 쪽이 아니라 그를 비난한 자신이라는 인식은 깨달음에 가깝다. 이는 육체를 옥죄는 사회, 윤리적 도구마에 대한 육체 해방과 승리를 추인한 것과 매 한 가지다. 옛 문헌에 오리알은 음기를 보하며 폐열로 인한 기침과 설사, 이질의 효능이 있다고 기록된다. 화자가 실제로 오리알을 복용하며 썼다는 전제 아래 약발은 충분히 가능한 제목이다. 하나 이 시의 약발은 오리알의 생략적 효능보다 복약 과정에서 경험한 문학적 상상력의 효능에 근접한다. 그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육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화자는 결미에서 육체에 대한 황홀한 몰입을 잠깐 이해했을 뿐이라면서 한 걸음 물러선다. 화자는 약발에서 슬쩍 비쳤던 현실 원칙의 거추장스러움을 깨끗하게 걷어낸다. 절명은 육체에 대한 순수 탐닉의 한 찰나를 온전히 겨눈다. 이 시는 꽃과 나비의 관계 속에서 정인 사이의 육체적 교섭을 끌어내는 고전적 상상력에 기반한다. 화자는 꽃송이 속에 파고들어 꿀을 뒤지는 나비의 모습을 보며 성행위의 환상을 경험한다. 여성의 육체를 뒤지며 탐닉하는 정사의 장면을 생각하면 충분히 자연스럽다. 그러면서 재생을 몰입시켜 나비가 찾는 것이 과연 꿀이었을까 되낸다. 일연과 이연 끝행에서 반복되는 물음은 하지만 그만큼의 의미 질량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표층 의미의 통일성과 균재미를 살리거나 숨결을 가지런히 하면서 탄력적으로 다듬는 형식적 효과 이상을 노리는 것 같지는 않다. 나비가 더듬었던 것이 꿀이든 다른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다.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보이는 나비의 포즈를 정당화하는 장치적 성격을 띌 뿐이다. 이 작품의 키워드는 사면 꽃지는 소리에 있다. 화자가 바라보는 낙하의 환상은 성행위의 임계점에서 순식간에 낙뢰의 환청으로 바뀐다. 숨이 멎을 듯이 팽팽히 긴장된 고요와 고막을 강타하며 무너지는 우레소리가 싱겁도록 아무렇지 않게 겹치는 이율 배반은 성적 몰입의 극지를 구성한다. 미당은 그 상황에서 떨어지는 홍시의 마음이 쏠려 또르르 그만 그리로 굴러가 버려 며 슬며시 딴전을 부리나 이는 도가적 탈속의 지경에서 있을 법하다. 시의 화자는 속절없이 우레소리의 환청에 귀가 몰고 만다. 이러한 정황은 성의 환경의 완전한 몰입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현실 원칙과의 차단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시의 제목인 절명과 이어진다. 쉽게 생각하면 시적 상황은 단청에 가깝다. 절과 단의 차이를 계량하기 어렵지만 절은 행위 주체에 어떤 비장한 감정이 개입된 뜻하고 단은 상대적으로 행위 주체의 그러한 감정이 덜 개입된 뜻하다. 명은 호곡성보다 종소리와 같은 공명음의 뜻에 가깝고 청은 듣다의 뜻을 지닌다. 정명이라는 낱말은 직역하면 울음을 끊음이 되지만 실제 사용례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시인의 설계 과정에서 다분히 전략적으로 선택한 말인 것은 분명하다. 제목이 본문에서 지니는 효과와 기능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할 듯하다. 이화은 시의 에로티시즘의 본질적 담론에서 현실적 담론으로 가파르게 선회한 것이 쑥핵이다. 이 작품은 소위 연애사업의 매뉴얼을 환기한다. 쪼그리고 앉아 쉬하는 자세가 가장 좋다. 멀리서 보면 제 것을 들여다보는 듯. 허나 정말로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 쑥이 다 올려다보고 있다. 고로 바지보다 통바지를 입어라. 입어보면 안다. 고로 바지보다는 통치마를 입어라. 입어보면 안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다. 아니 눈먼 소녀경이던가. 적당히 자란 연애를 자르듯 칼질은 정확해야 한다. 싱싱한 추억으로 국을 끓여 먹을 수도 있다. 오금이 저리든 오금 저렸던 기억들을 한 칼 한 칼 마음에 점여라. 인생 공부에 칼 같은 도움이 된다. 쑥힌 자리는 돌아보지 마라. 칼잡이가 뒤를 돌아보면 이미 프로가 아니다. 허리가 몹시 아플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후유증은 없다. 쑥캐기 전문. 이 시는 쑥캐기와 연애의 중증적 의미를 다루지만 정작 말하는 것은 잠언적 성격을 띠는 연애론이다. 이연까지 쑥캐는 장면에서 에로티시즘의 풍경을 해학적인 필치로 선묘한다. 그러고 보면 여자가 쑥을 캐는 모습은 쪼그리고 앉아 제 음부를 골똘히 살피는 것으로 여길 수 있겠다. 화자는 한 걸음 더 나가 쑥들이 이미 그것을 올려다보고 있다며 변죽을 올린다. 이 장면은 시의 성적 의제가 어두운 시간에서 밝은 시간으로, 닫힌 공간에서 열린 공간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적 의제의 공론화는 이어지는 처세적 연애 기술에 간섭하면서 문맥 전체를 상쾌한 골개미로 감싸는 데 기여한다. 사면에서 보이는 화자의 알뜰한 충고는 에로틱한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여성이 쪼그려 앉은 포즈는 바지가 아니라 통치마를 입었을 때 성적 환상의 온도가 한층 후투하게 오르기 마련이다. 바람이라도 불어 치마가 부풀고 바람으로 가득 찬 치마 속으로 여성의 흰 하체가 언뜻 비치는 상상은 허벅지를 온통 드러낸 바지로도 따라갈 수 없다. 동의보감이든 소녀경이든 이를 기시화했을 가능성은 있지 않다. 그저 먼 하늘만 쳐다보는 듯한 화자의 딴청 부리기 수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회는 어느 정도의 수위로 무르익은 연애는 팍팍한 완숙의 구린내가 나기 전 싱싱한 추억으로 곱씹어도 좋을 정도의 시점에 멈춰야 함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서로 연애 과정에서 오금절일 정도로 위태로운 일을 겪더라도 잘 새겨 다시 실수를 저지르지 말기를 가르치며 이어서 한번 스쳐간 연애 상대에게는 절대 미련두지 말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연애하면서 혹시 갖게 될 성행위를 장려하지는 않지만 회피할 필요도 없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오래 쪼그리고 앉아 쑥을 캘 때 그런 것처럼 성행위는 허리 통증을 유발할지언정 후유증을 낳을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기 때문에 감수해도 좋다는 생각이다. 그렇다고 이 작품은 연애에 대한 공리적 담론으로만 이해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시인이 겨누는 관역은 쑥캐기와 연애의 상황적 유사성을 가늠하고 맞춤의 언어로 찍어내는 입안의 군침이 잔뜩 돌 만큼의 잔재미에
더욱 가까이 놓인다. 합리와 상식의 눈금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언어 유희와 닮은 수용 경로를 지닌 쾌감은 더 진진하게 증폭될 수 있다. 이화은의 현실적 에로티시즘은 사춘기의 성애적 환경에 노출되면서 다시 신화적 색채를 띈다. 은밀한 자두와 슬픈 성지는 금기와 탐험을 모티브로 에로티시즘의 또 다른 점경들을 보여준다. 어둠이 수초처럼 뒤엉킨 연못을 건너오는 동안 자두는 저 혼자 탱탱 배가 불렀고 여자가 되는 줄도 모르는 여자아이들은 사내아이들이 훔쳐오는 붉은 열매를 깨물었네. 시고 떫은 시간에 어디쯤 앉아 달고 무른 과육을 빨아먹으며 덜 자란 사내들의 사내아이를 하나씩 낳아주고도 싶었네. 무릉도원이 없는 자두는 은밀한 자두 맛이 나지 않고 한 생이 한 저녁만큼 더디 간다는 생각을 오래 하네. 은밀한 자두 부분. 한쪽 무릎이 자라질 않아요. 끊어진 필름처럼 그 후의 스토리가 전개되질 않아요. 정갈한 손수건이 덮인 그대로 까까머리 덜 자란 손 하나가 내 교복 스커트를 걷어올리던 거기서 무릎이 쫑긋 귀를 세우고 성감대를 듣던 거기 딱 멈춰서서 막무가내 새로운 경험을 거부해요. 봉쇄 수도원의 수녀들처럼. 슬픈 성지 부분. 자두는 성적 환상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다. 그것은 달고 무른 과욕을 빨아먹는 모습은 성행위 자체를 지시하기도 한다. 자두의 탱탱하게 성숙한 여성의 신체와 닮아있는 형태적 특징의 상상력에 기초를 둔다. 그것은 사춘기를 건너는 아직 어린 여자아이들과 사내아이들에게는 금단의 열매와 같다. 자두밭은 날카로운 이빨 자국 투성이에 개 짖는 소리를 뚫고 어둠이 수초처럼 뒤엉킨 연못을 헤쳐야 도달할 수 있는 무릉도원으로 비유된다. 개 짖는 소리와 어둠은 신화 속 탐험에 진한하고 혼돈스러운 여정과 교웅한다. 그러므로 사내아이들이 기꺼이 감수하는 그러한 위험은 통과 제의한 한 형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둠 저편의 무릉도원은 세상의 오해로부터 차단된 신성 공간이다. 이때 그들이 거기에서 자두를 훔쳐오는 장면이나 그것을 받아먹는 여자아이들의 모습은 신탁에 의한 금기를 스스로 거스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여자아이들의 태도다. 그녀들은 자두의 맛을 허벅지게 즐기면서 덜 자란 사내들의 사내아이를 하나씩 낳아주는 당돈한 상상에 사로잡힌다. 금기를 어기는 모독과 죄의식을 배후에 둔 육체의 연락은 어둠의 깊이를 더할수록 순도와 열도가 고조되기 마련이다. 시간이 지나 늙은 자두밭은 세월의 털을 팔아 이제 무릉도원은 기억 안에서만 존재한다. 이는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된 화자에게 금기가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위반할 금기가 없는 상황에서 은밀한 자두 맛에 창자가 연소되는 듯한 긴장과 황홀을 느낄 수 없다는 고백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한 생이 한 저녁만큼 더디 간다는 지루한 상념 역시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은밀한 자두는 사춘기 성의식의 원형적 풍경을 그리면서 성의 전 과정에 대한 본풀이의 성격을 띈다. 미성년의 성을 기조로 사상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일과 비슷하다. 이 시는 학창시설의 첫 번째 성 체험을 통해 신화적 상상력을 드러낸다. 당신이 성감대를 물으며 화자에게 접근하는 모습은 신화적으로 이해할 단서를 마련한다. 그녀의 한쪽 무릎에 내 귀의 각도가 정갈한 흰 손수건을 덮는 행동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경건한 제차에 참여하는 낌새를 비친다.
화자의 입장에서 그에게 속절없이 몸을 맡기는 장면은 비로소 한 여성으로 거듭나는 통과 제의적 미토스에 봉사한다. 그리고 당신과 화자 사이에 벌어지는 이 비밀스러운 사태는 그녀가 너무 어리다는 점 때문에 금기의 제유로 익힐 수 있다. 문제는 이후 화자에게 펼쳐지는 상황이다. 그녀는 그때부터 어리지 않아 손등에도 목덜미에도 성감대의 새순이 쑥쑥 자라나 갈대밭처럼 알을 낳고 새끼를 치고 강물소리를 키우는 무성한 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이 귀를 쫑긋 세우고 성감대를 듣던 거기 딱 멈춰서서 막무가내의 새로운 경험을 거부하는 당착에 빠지게 된다. 전자가 여성으로서의 생물학적 성숙을 뜻한다면 후자는 심리학적 자폐를 뜻한다. 그녀가 범속한 여성의 삶을 살아오면서 의식의 회랑 깊은 곳에 설계한 지하 묘소에 자신을 견고하게 영어시킨 까닭은 무엇일까? 일단 무의식의 어둠 속에서 금기를 위반한 것에 대한 죄의식과 자신에게 내린 징벌과 관련 지을 수 있다. 이는 금기의 설정, 금기의 위반, 징벌이라는 신화적 도식을 불러일으킨다. 동시에 처음으로 당신에게 몸을 여는 가슴 떨리는 비위에 가까운 사건은 그저 내 무릎에 할 말이 있는 줄로만 알았던 한 어리디 어린 소녀에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야말로 유일한 불가역적 진실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인식은 가포화한 어린 새가 처음으로 망막에 비친 대상만을 어미새로 믿는 각인의 뜻에 다가간다. 진실은 하나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그 뒤에 벌어지는 모든 유사한 경험은 한갓 흉내나 모방에 불과할 따름이다. 이화의 시편에 나타나는 에로티시즘은 때로 우주적으로 교감하며 성적 에너지를 분출하기도 한다.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 여자들은 참을 수 없이 오줌이 마려진다. 여자의 우주 속에 잠든 물줄기를 흔들어 깨우는 저 강이 마중물이다. 여자들이 화답하듯 제비꽃 핀 강둑에 앉아 오줌을 눈다. 한 바가지 뜨거운 정갈이여 수세기를 걸어온 푸르고 찬 손이 막 여자의 마중을 받고 있는 참이다. 마중 부분. 이 시는 펌프질을 할 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먼저 펌프 속에 쏟아붓는 마중물에서 차가 난다. 화자에게 펌프 마중물과 여자 강물 소리는 정확히 대응한다. 여자들은 보름살이에 맞춰 홍게떼나 산호떼가 집단으로 산란하듯이 강물 소리에 맞춰 그녀들의 육체를 펌프질하는 것처럼 일제히 강한 요의를 느낀다. 그녀들의 요의는 출산의 욕망을 지시하고 그것은 다시 성적 충동으로 나타난다. 여자들이 제비꽃 핀 강둑에 앉아 오줌을 누는 장면은 성적 충동의 집단 무의식적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세기를 걸어온 푸르고 찬 손의 강물 소리도 그녀들에게는 한 바가지 뜨거운 정갈로 호소할 수 있게 된다. 마중은 강물과 여자의 몸이 전일적 우주의 순환 회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급소를 건드리다도 이와 비슷한 상상력을 기초로 일상의 에피소드를 보여준다. 화자가 고추밭에서 잡초를 속다가 무심히 뽑아 올린 알뿌리는 남성의 음란과 닮아 있다. 그것은 지구의 급소에서 두 개의 말랑말랑한 해로 이미지의 폭을 확장한다.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은 윤리와 규범으로 차단된 군락지에서 거주하는 인간에게 이미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적 도구의 원죄와 같다. 짊어지고 세상을 건널 도리밖에 없다. 시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조우하는 비극적 요소는 많은 부분 이 지점에서 비롯한다. 아픈 보라로 피다에서 보이는 자목련의 우울한 보랏빛은
그 정황을 예각으로 드러낸다. 두통을 꽃핀처럼 머리에 꽂고 308동 앞을 지나가는데 누가 곁눈으로 훔쳐보는 듯 오른뺨 언저리가 따끔거린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내가 오른뺨 언저리 너머를 곁눈으로 이미 다 훔쳤기 때문이다. 내 두통과 같은 계절에 피는 자목련 한 그루. 이마에 서리꽃이 박힌 청교도의 푸른 피와 창녀의 붉은 피가 만나 저렇듯 아픈 보라로 피었는지 내 살 속에서 숨죽여오는 꽃의 울음소리를 들은 이후 나는 다만 저 꽃을 곁눈으로 훔칠 따름이다. 곁눈만 주고받으며 몇 생을 함께 걸어온 듯 통증으로만 교신하는 이런 업을 끊어내듯 저 나무의 밑둥을 톱으로 잘라내는 꿈을 꾼 적도 있지만 내 두통과 저 꽃의 발화점은 한 켤레 구두처럼 언제나 나란하다. 먼 길을 열듯 단정하게 가르마를 긋고 잘 핀 두통으로 치장하고 안 보는 척 저 꽃나무를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그만이다. 올해도 나의 봄은 무사할 것이다. 아픈 보라로 피다 전문. 화자가 계절병처럼 두통을 앓는 시기는 자목련이 꽃잎을 펼치는 무렵과 일치한다. 자신의 두통과 자목련의 발화점이 한 켤레 구두처럼 언제나 나란함을 잘 알고 있는 화자는 그것에서 동질감 이상의 감정을 느낀다. 둘의 관계는 몇 생을 함께 걸어온 듯한 거울 앞에 전신으로 선 것처럼 서로 전생애를 투사하는 만큼의 운명성을 띈다. 그녀가 자신의 살 속에서 숨죽여오는 꽃의 울음소리를 엿듣는 동안 몸속에 오래전부터 내장되었을 오른귀의 낭만과 살철 부는 바람을 자각하는 순간이며 오래전부터 현실 원칙에 강박된 채 여전히 문명으로부터 조련되지 않는 육체의 지도와 육체의 그리움을 깨닫는 순간이다. 그녀는 업을 끊어내듯 자목련을 베어 그 그리움의 통점을 밑동부터 뽑아내려 하지만 그것은 한낱 부질없는 제스처에 그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다. 몇 생애를 함께 거쳐온 두통은 앞으로도 몇 생애 동안 함께 지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아는 병은, 이 썩은 우정 같은 병은 안 보는 척 스쳐 지나간 듯 무심히 동행하듯 다스려야 한다. 그때 그녀의 봄은 무사히 흘러갈 것이다. 올해도 나의 봄은 무사할 것이다. 그런데 결미의 이 진술에서 따사로운 안도감보다 위태로우면서 슬픈 위로의 기미가 먼저 감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녀의 가슴 속에서 서리꽃이 밝힌 청독의 푸른 피와 창녀의 붉은 피가 충격하면서 아픈 보라의 피멍으로 여직 고요하고 생생하게 남아있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아슬아슬한 예감이 드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이 벌이는 이러한 고투의 흔적은 이화은의 시편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왼쪽 귀의 신성과 오른쪽 귀의 육체성이 갈등을 일으키는 데칼코마니 같은 내 몸의 경계, 옷을 벗으라는 남자와 옷을 벗으라는 신 사이의 거리는 그것의 안타까운 변주로 익힌다. 또 사랑은 늘 배고파 뒤뚱거렸고 젖은 수건처럼 때가 탈까 두려워 꽃피는 것이 두려워 사랑의 멸종기를 쓰는 수세와 니핍도 그러한 고트를 인증하는 자세와 다르지 않다. 이제 불을 꺼야 해. 냉정한 7분이 지나고 있어. 서둘러 봄을 꺼야 해. 비장한 연애여 그만 그만. 위트도 그렇기 때문에 여왕벌의 정사처럼 아름답다.
시공 안에서조차 내파된 정서의 일말을 완전히 숨기지 못한다. 시의 화소가 에로티시즘에서 비껴 있을 때 이화은의 시선은 자주 죽음으로 향하는 듯하다. 그것은 때로 가족사의 한 문단 안에 적막하게 편입되기도 하고 때로 일상의 여러 에피소드들 틈에서 풍문처럼 무심히 정체를 드러내기도 한다. 죽지 않고도 나를 무덤으로 만드는 어머니가 미워. 나는 오랫동안 슬픔을 방치했고 어머니 곁에 봄비처럼 나란히 누워 또닥또닥 쐐기풀 돋아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질긴 어머니, 나에게서 이장에 가지 않는 어머니, 1년에 2번 내가 나를 성묘하면서, 아니 이제는 어머니가 나를 성묘하면서 얘야 좀 자러 들르거라. 끼니도 거르지 말고 내 공복이 너무 무성하구나. 아 어머니 죽지 말아요. 내 안에서 100번 거쳐 죽지 말아요. 100개의 무덤이 너무 무거워요 어머니. 나 100개의 무덤 부분. 당신은 벼랑 끝에 선 누군가의 등을 떠밀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등 뒤에 잠시 목숨을 걸어두었다가 아주 잃어버린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지하철에 피 묻은 기억이 그렇고 휘바람 불던 그 고래도 등에 작살이 꽂혔다고 한다. 등나무는 아예 등이 있던 자리에 꽃 같은 조등을 내다 걸었다. 강가에 바싹 붙어 앉은 낚시꾼. 제 등에 얼마나 많은 충동의 쉬가 당겨졌는지 아는 것일까. 모른 척 등허리에 관역을 내다 걸고 열심히 찌만 노려보고 있다. 모른 척 흘러가는 저 강물이 등을 보일 때까지 숨지기고 기다리는 것이리라. 등이 없는 풍경 부분. 어제도 그제도 그 짓을 되풀이하는 마약처럼 하룻밤에 몇 개의 파열음을 삼켜야 저 고향이 잠이 드는 걸까. 목숨검 게임을 밤마다 즐기는 밤. 밤이 저 짐승을 거리로 불러내는 것이다. 어둠의 무대에서는 누구나 까닭없이 절박해져 제 목숨을 맹렬히 몰아붙여 달려오는 죽음 앞에 웅크려보고 싶은 것이다. 죽음이 급 브레이크를 밟아야 겨우 제 삶을 확인하는 저 밤고양이 부분. 세상의 모든 죽음은 생물학적 기표가 아니라 심리학적 기표로 산자들에게 반응한다. 어머니의 죽음은 화자에게 정서적 자기 사례와 등가적 의미를 지닌다. 표층에서 화자의 자기 사례는 어머니와의 불화가 원인인 것처럼 드러난다. 하지만 미상불,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극진한 추모의 다른 표현이다. 죽은 어머니에 대한 지독한 그리움으로 화자는 오랫동안 자신의 슬픔을 방치할 수밖에 없으며 어머니 곁에 봄비처럼 나란히 누워 무덤가에 쐐기풀 돋아나는 소리나 들을 수밖에 없다. 그녀에게 죽음과 같은 춥고 외로운 상실감을 안겨주는 어머니는 그러므로 죽었으면서 죽지 않은 채 화자를 무덤으로 만드는 존재다. 화자는 정당 어머니는 살아있고 자신은 죽어있는 환상에 사로잡히기에 이른다. 결미에서 그녀가 100개의 무덤이 너무 무거워요 어머니 하고 지르는 비명은 한없이 반복되면서 이어질 것 같은 어머니에 대한 치명적 그리움의 예감으로 발언한다. 죽음 자체보다 죽음의 공포라는 심리적 환경에 초점을 맞춘다. 첫 행은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산하게 들리는 복화술사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노이즈가 비처럼 내리는 무성영화의 음률한 내레이션 같기도 하다. 이 발언 안에는 프로데테로서의 인간 유전자로 새겨졌을 원시의 폭력적 기질이 그늘을 들이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이 위약성 뒷면에는 피식자이기도 했을 인간의 죽음에 대한 공포심리가 훨씬 더 깊은 그늘을 들이우고 있음을 알게 된다. 문제는 등이다. 등의 노출이 위험한 것은 등에 눈이 없어서
경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의 에피소드를 이루는 지하철에 피 묻은 기억, 휘파람을 불던 그 고래, 강가에 바짝 붙어있는 낚시꾼이 포섭할 수 있는 사례들을 떠올리면 살해 충동보다는 아슬아슬한 불안감과 위기의식에 사로잡히는 것도 그 상황이 자신을 이입시켜 알 수 없는 위협에 스스로 등을 노출하는 공포를 먼저 느끼기 때문이다. 태고 쪽부터 낮보다는 어두운 밤에 천적의 표적이 되곤 했던 인간은 유전인자 깊숙한 곳으로부터 어둠에 대한 공포감을 지닌다. 이러한 기제는 사냥감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도 작동하여 어둠에 대한 공포감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작품이 보여주듯이 등에 노출해서 공포를 느끼는 것은 어둠 속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과 같은 심리기제의 프로세스에 따른다. 등을 노출하는 행위는 죽음에 노출되는 상황을 유인한다. 두 작품의 죽음에 대한 염오와 공포를 배후에 둔다면 이 시는 그러한 죽음과 대결하는 생의 간절한 포즈를 보여준다. 길 위에 고양이가 질주해오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를 바라보면서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응시하는 모습은 일상에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헤드라이트의 실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그래서 미구에 닥칠 불행을 깨닫지 못한 나머지 그렇게 있다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사실의 문제다. 하지만 화자에게 진실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에게 고양이의 태도는 마약처럼 중독된 채 밤마다 즐기는 위태로운 게임과 같다. 제 목숨을 맹렬히 몰아붙여 달려오는 죽음과 대면할 때 비로소 제 삶을 확인하는 심야의 러시안 룰렛. 죽음에 직면한 사람보다 삶에 더 절실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명제는 자명하다. 그러니까 한밤의 고양이처럼 그 브레이크의 격렬한 마찰음과 같은 죽음과 끊임없이 마주하는 자세는 더 겸허하면서 가열한 삶을 꿈꾸는 자의 것일 수밖에 없다. 육체의 독법도 어린 시절 하복 저고리에 서럽게 눈부신 빛빛 그늘 같은 에로티시즘도 막걸리 반대들이 양은 주전자 뚜껑도 늘 가을비가 내리는 가족사도 그래서 늘 지비처럼 어둡게 젖어 있는 가족사도 이깔나무의 크고 따뜻한 바깥도 제비꽃처럼 환한 치정도 검은 비닐봉지처럼 바람에 날리는 사리도 귀요리 마을의 폭감 속에 과부 잦던 아기 부처도 죽음도 죽음의 창백한 뒷모습도 넓은 의미에서 따지면 삶과 세계와 자신과 자신의 시에 대한 쓸쓸한 자의식의 기표와 다르지 않다. 귀를 먹다는 이화은이 지니는 쓸쓸한 자의식의 기표들이 개부심하듯 맑게 씻겨 나간 공간이다. 널찍한 바위 등에 앉아 토란대를 벗기는 할머니. 껍질을 벗긴 토란대를 가지런히 눕히고 웅얼웅얼. 낯선 나라의 자장가인 듯 방금. 토란대들이 가을 볕을 타고 고요하다. 할머니 금년에 몇이세요? 지나가던 누군가 물었지만 또 물었지만 꿈쩍 않으신다. 귀를 잡수셨나? 귀를 먹다니. 칼을 든 손등도 한 덩어리 뭉쳐놓은 얼굴도 모두 깔고 앉은 바위 때깔이다. 바위와 한 통색이다. 우물우물 귀를 먹으며 한 500년 걸어와 훌쩍 바위 위에 올라앉은 할머니. 귀를 다 먹어야 바위가 될 수 있다고 누가 귀뜸했을까. 더운 볕을 걷어차고 잠든 토란대 옆에 꾸벅꾸벅 귀 없는 할머니 졸고 계시다. 피부치인 양 늙은 바위가 할머니와 토란대를 등에 업어 재우는 무섭도록 고요한 가을 한 채 귀를 먹다. 가을 볕을 받으며
한 할머니가 바위등에 앉아서 토란대 껍질을 벗겨내고 있다. 할머니가 껍질을 다 벗긴 토란대를 옆에 차곡차곡 쟁이며 몰아 읊조리는 모습이 화자에게는 토란대들을 가을볕에 혼이불로 감싸 다독다독 채우는 것 같다. 누군가 그녀에게 나이를 묻지만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화자는 그녀가 귀먹은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문득 그녀의 자태가 깔고 앉은 바위와 닮았다고 여기게 된다. 그러고 보니 손등도 얼굴도 바위와 구별이 되지 않는다. 시원의 한 비경 같은 그녀는 어느새 빗도로 쟁여져 마치 가을볕에 혼이불을 걷어차며 개구지게 잠든 듯한 토란대들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 할머니는 목숨을 양육하고 갈무리하는 여성성의 원형을 환기한다. 바위가 되고 졸고 있는 그녀를 바라본 순간 그녀는 이 땅의 화자와 화자의 어머니와 또 그 어머니의 무수한 어머니들의 전내력이 수세기, 어쩌면 수십 세기 이상의 캄캄한 우주를 떠돌다가 무심히 집중하는 하나의 소실점으로 변환된다. 그녀는 어느덧 화자가 자신도 모르게 좋아하는 대모신의 모습을 띈다. 가을볕 아래 토란대를 일없이 벗기는 그녀는 미강에 당군적 박달나무 신발을 신고 두루미 우는 손톱을 가졌나니 쑥 같고 마늘 같고 수대 같은 숨 쉬는 걸 조금 때 가르쳐준 할머니와 빼다 박은 듯이 닮았다. 귀먹은 채 바위등과 혼연한 할머니는 동시에 무공용의 에피파니이기도 하다. 밤하늘의 달은 세상 일들을 낱낱이 지켜보아 알지만 그것들에게 참견하고 개입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하면서 밝게 비출 뿐이다. 이제 아무것도 듣지 못하여 세상 일과 절연한 그녀는 바위 같은 배경이 된다. 수세기, 수십 세기 이상의 풍화와 침식을 견뎌 하나의 배경이 된 그녀는 어느 가을날 다만 토란대의 새끼들을 모아 가만가만 채우며 졸고 있을 따름이다. 문면에 가려있지만 나는 이 시의 하늘에서 석청처럼 윤기 있게 짙푸른 빛깔을 환각을 겪는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낯결의 맑은 이빨을 받으며 실개울이 자잘한 가을 꽃잎들을 실어 나르는 물소리가 들려야 한다. 이 시공 속에서 화자는 바위돌 위에 앉은 바위돌처럼 졸고 있는 할머니를 바라본다. 무속도록 고요한 가을 한 채. 그는 거기에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걸어왔던 자신의 전내력과 우주의 고즈넉한 비밀 한 채에 감흥한다. 육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신을 흠모하는 마음씨가 둘이 아님을 발견할 때 비로소 에로티시즘은 양달로 나올 수 있다. 육체를 향한 육체의 그리움은 신을 향한 인간의 그리움과 다르지 않다. 애초부터 육체성과 신성은 서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대결을 획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육체성과 신성은 서로 타협을 모색하거나 화해를 예견할 수도 없다. 육체성과 신성은 근원적으로 다른 모음으로 호명하는 곡진한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이화은의 민첩한 언어와 감각이 모를 리 없다 하여 육체성과 신성 사이에서 그녀의 고투가 열도와 파고를 더할수록 패배할수록 시의 진정성은 오히려 더 선명한 채색으로 살아난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그녀의 에로티시즘은 혼자서 쓸쓸한 광도로 점등한다. 시인은 자서에서 이 시집 속으로 사라진 9년이라는 시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한다. 언어적 아랫대의 지향과 보장을 용서할 수 없는 사라진 9년에서 찾아야 한다는 자각은 서늘한 통증을 느끼게 한다. 그녀의 언명은 그것을 용서할 수 없는 다가올 9년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하다.
이 숙명성의 간절하고 아득함이요.